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어긴 중소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세현 의원이 주장한 지도부 용태론에 대해 총선 패배 시 사퇴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국당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의 거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포커스에서 살펴봅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나흘을 앞두고 미국이 강한 압박에 나섰지만 한일 양국은 입장차를 좁히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3차 미국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온 입장이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22주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마지막 거점인 홍콩 20대에 진입해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홍콩 법원이 시위대의 거센 반발을 샀던 복면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50일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기업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실시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전격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더 주어서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 명이 근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체입니다. 특정 기간에 일이 몰려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3, 4개월 동안은 집중적인 근무, 연장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더라도 일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지만 정부 조사에서조차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준비가 덜 됐고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곳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탄력 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은 8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다 못한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해도 일정 기간 처벌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력근로 개정 입법이 불발되면 재난 때만 인정하던 특별 연장 근로의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 연장 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입법만 무작정 기다리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란 판단에 보완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정부 발표 자체가 입법 회방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정부의 선택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부작용을 좀 줄여보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재계는 일단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현장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에 이어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주 여야를 잇따라 만나 주 52시간제를 최소 1년만 늦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5.8%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하지만 유예 대신 계도기간 연장에 그치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연장되는 계도기간도 당초 1년으로 알고 입장문을 냈다가 정부가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최종 발표하자 부랴부랴 수정하는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대한상인은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특별연장 근로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별연장 근로는
그 인가 여부가 정부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제도 자체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포기하는 거란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지금 필요한 건 보완책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이어서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과 쇄신 요구 그리고 불출마 선언이 한국당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 요구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서 지면 물러나겠다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창조를 위한 파괴가 필요하다며 당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삼선 김용태 의원도 자신부터 불출마할 수 있다며 쇄신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유한국당 근본부터 바꿔라, 뼈까지 쇄신하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나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먼저 불출마라는 요구를 받은 황교안 대표는 총선 이후의 문제로 받아넘겼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패배한 당대표가 사퇴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당대표 발언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김세연 의원의 쇄신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방법이 과격하다, 비현실적이다, 다 부수면 어쩌자는 거냐, 심지어 당에 대한 애정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김세연 의원의 초강경 당 쇄신 요구는 특히 한국당 텃밭인 TK 지역 의원들의 거취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쇄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기대와 요구가 적지 않은데 정작 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생명력을 잃은 좀비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오늘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김세연 의원님께서 총선 불출마를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그 전문을 읽으면서 그가 겪어왔을 그 마음의 고통, 불쏘시개로 던지신 이번 모습까지 후배 정치인으로서 진심으로 존경해. 공개 발언을 한 최고위원 8명 중 김 의원을 언급한 사람은 단 3명. 나머지 위원 5명은 문재인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일 뿐 김 의원 이름은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당내 충격을 오히려 반증하는 침묵일까요? 김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한국당이 자민련처럼 없어질 것이라며 한국당이 영남 지역 정당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관심은 영남, 이 중에서도 한국당의 텃밭인 TK 지역의 쇄신폭에 쏠립니다. 현재 한국당의 TK 지역 의원은 대구 8명, 경북 11명으로 모두 19명. TK 전체 지역구 25개 곳의 76%를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쇄신 요구에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발 기류가 흐릅니다. TK 지역의 한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격하다며 TK는 그럼 신천만 가지고 선거해야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TK 지역 의원 19명 가운데 초재선 의원이 15명이란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지역을 이유로 용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들은 5명, PK 지역에서 3명, 비례대표가 2명으로 TK 지역 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대구 정종섭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지만 최근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아 불출마 선언은 없던 얘기가 되는 분위기죠.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한국당 공천 파동의 중심지였던 TK. 그 일 평소에 제대로 하는 사람들, 교체의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별로 반발 안 하더라고. 뭔가 속이 좀 뚫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른바 친박 간별사들이 보란듯 진박 마케팅을 펼친 결과는 한국당의 참패였습니다. 한국당은 이후 2017년 대통령 선거,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최근 3번의 선거를 내리 패배했죠. 지금의 한국당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청와대와 내각 출신 인사들의 경쟁력을 살피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총선 차출설이 뜬소문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셈인데 민주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대전 대덕구의 한 유권자에게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입니다.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의 성윤모 씨는 1번, 현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씨는 2번, 기타 후보는 3번. 현역 국무위원인 성 장관을 민주당 후보로 가정해 총선 경쟁력 조사를 벌인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입 대상 인사들 중 소수에 한해 경쟁력 검증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있다며 본인의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한 업체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짜는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대표를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항마로 내세운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밖에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탄희 변호사 등도 경쟁력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복귀설이 나오는 이낙연 총리는 오늘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 40여 명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최근 사열 논란을 빚은 SM그룹에서 일해온 이 총리의 동생 이계연 삼원기업 대표는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조르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 위기를 북핵 협상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이 의도를 모를 리 없는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는 답하지 않고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제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보도에 고서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고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발표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실무회담을 건너뛰고 곧장 정상회담을 여는 선례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특수부대의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지도하며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화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담화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무익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옮기는 데 쓰이는 특수 궤도 차량의 움직임이 7달 만에 다시 확인된 겁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촬영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입니다. 방사화학 실험실 서쪽에 특수궤도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 남쪽에도 3대의 궤도 차량이 서 있습니다. 8일 뒤 4대의 궤도 차량은 모두 풍강리 철도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특수궤도 차량들은 방사성 물질을 옮기는 데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정확히 어떤 유형의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운반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세 차례 정상회담에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연구소는 외교적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이 활동 상태로 남아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수궤도 차량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인 지난 4월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투비행 훈련을 지도하며 5개월 만에 군사행보를 재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이제 나흘 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는데 한일 두 나라의 기싸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한국과 한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일본의 원칙적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서 미국을 사이에 두고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소식은 차정성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어제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일 모두에게 협정 유지를 요구한 가운데 일본 고노방 위상은 한미일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국이 현명히 대응하라며 먼저 실망과 유감을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한 것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다며 사태 발단이 일본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미국 앞에서 한일 국방장관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에 더 밀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日韓 지소미아 というのは我が国や米国の情報に加えて補完的な情報収集を行うための情報交換ということを行ってきております. 지소미아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는 종료 이후에도 기존 원칙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방콕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협상장 앞에 시위대가 몰리면서 미국 대표단이 정문을 피해 입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오늘 4시간 동안 협의를 했는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터무니없다는 우리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가 열린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앞.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수백 명이 한 푼도 줄 수 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500% 인상이라니 이게 무슨 주권 국가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 측 협상단은 시위대를 피해 협상장 정문이 아니라 1.5km 떨어진 다른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협상단 앞에서 인솔해서 들어가셨던 거 맞으시죠? 3차 회의 첫날 한미는 4시간 동안 만났지만 방위비 총액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약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미국의 공세에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항목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자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면서도 총액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내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와 부인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검찰은 동생의 범죄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의혹에는 조 전 장관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도 예고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건네주는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 수재와 업무방해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것처럼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에게 350만 원을 건네고 필리핀 도피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 도피 죄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언론과 정치권이 제기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과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과 강제 집행 면탈 혐의도 넣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웅동학원 위장 소송 혐의와 관련해 공범 존재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압수수색에서 웅동학원 소송 대응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며 진술 거부 중인 조 전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에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고대 총장이 입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돼서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입학 취소 거부는 또 다른 특혜 등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비판하는 손피켓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 정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입학 취소를 거부해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 씨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정 총장을 겨냥한 겁니다.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지만 허위 자료들이 조 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고 고려대 입시에도 활용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재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고려대학교 캠퍼스에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수동적으로. 고려대 일부 재학생들은 오는 22일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지금의 검찰 수사 결과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까지 했던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의 임명을 앞둔 시점에 말도 안 되는 방송 인터뷰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대응을 예고해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장모 교수와 함께 표창장 위조 정황을 처음 포착한 건 9월 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장 교수가 먼저 찜찜한 부분이 있다고 알려왔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당시 표창장 직인 모양이 이상하다고 말했다는 게 진 교수 주장입니다. 표창장 양식과 글씨체 등도 이상해 함께 과정을 따져봤고 표창장에 표기된 2012년이 아닌 2013년에 위조됐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2달 뒤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도 위조 시점은 2013년 6월로 총장 직인 역시 정 교수가 이미지 파일로 붙여 컬러 프린터한 것이라고 적시됐습니다. 진 교수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11일 장 교수가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황을 알고도 사실을 왜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 딸이 동양대에서 학생들을 인솔한 것을 봤다는 매점 직원 방송 증언도 기억의 오류나 상황의 과장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한 영재교육센터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열리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장 교수 역시 진 교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진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최근 적색 수배가 내려진 배우 윤지호 씨가 SNS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입니다. 자신은 캐나다 측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며 인터폴의 체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진 지 열흘 만에 배우 윤지호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입니다. 인터폴은 수색이나 체포 권한이 없고 체포 등의 판단은 캐나다 당국이 한다며 캐나다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신은 적색 수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 경찰에게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신청 등 강제 송환 절차에 착수했지만 입국 의사가 없다는 걸 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관여를 하는데요,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고. 경찰은 최근 체포 권한이 있는 캐나다 국경관리국에 윤 씨의 혐의와 체포영장 발부 배경 등 관련 서류를 넘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체포가 어려울 경우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윤 씨가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소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범죄인 인도 요청을 연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윤 씨가 사실상 버티기 전략을 택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데려오려는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유정은 불리한 질문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변호인은 준비가 부족하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탄 호송차가 도착합니다. 차단막 때문에 고유정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온 적은 없었어요. 법이 아무리 그런다고 한다 해도. 제주지법은 오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고유정은 재판에서 시신을 훼손한 이유 등 검찰이 불리한 질문을 하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고유정은 검사님이 무서워 진술을 못하겠다. 여론이 날 죽이려 한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아주 일관되게 회피하고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대답이 있으면 굉장히 장황하게. 고유정의 변호인은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했습니다. 제주지법은 내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혼모뿐만 아니라 처음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서 고작 3살 난 아이를 20일 동안 때렸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30분 뒤 구급차와 경찰차가 달려옵니다. 지난 14일 밤 11시쯤 인천 시내의 한 원룸에서 3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양은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 전신에 타박상 흔적이 보였고 아동학대 결정돼서 경찰 공동대응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미혼모인 A양의 엄마 23살 B씨의 지인인 22살 여성 C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양은 엄마와 C씨에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김포에 있는 C씨 집에서 남성 2명과 동거를 하며 20일 가까이 딸을 폭행했습니다. 보통 애들 그냥 우는 식으로도 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좀 자지러지게 울 때도 있고 그래서 가끔 얘를 왜 저렇게 울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밥을 잘 먹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엄마 B씨를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동거녀 C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남성 2명도 폭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로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서 10개월 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고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아 서울대 교수가 주장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이미 물대포 맞고 쓰러져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고 백남기 농민의 두개골에 생긴 골절이요. 물대포로 인한 게 아니라는 게 주장입니다. 자, 먼저 백남기 농민의 사고 당시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영상을 보시면요. 이 백남기 농민이 이 경찰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물대포로 진압을 하고 있고, 자, 이 영상은 백남기 농민이 땅바닥에 쓰러진 모습입니다. 자,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는요. 물대포로 직접 맞아서 두개골에 골절이 생기긴 어렵고, 자, 쓰러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을 경우에 두개골 골절상은 한 군데 혹은 충격 부분 주위로 번져나가야 하는데 예. 고 백남기 농민이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발견된 두개골의 골절은 서로 다른 부위에 4개의 골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물대포로 인해서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사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모습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머리의 골절이 물대포에 맞아서 생길 수 있는 골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당시에 상당한 고령이었고 또 뼈의 강도라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나이가 들어서 뼈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 골다공증을 겪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넣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2015년에 논란이 생긴 이후에 여러 언론과 단체에서 물대포 실험을 했지만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신뢰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자, 특히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사람이 뒹굴면 자, 대개는 몸의 다른 부위에도 골절이 생기는데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에는 목 아래 부위가 멀쩡했다는 것이 백선아 교수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골절상을 입었던 것은 이 물대포가 아닌 빨간 우위에 의한 습격이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당시에 부검을 했다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텐데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경찰은 2차례에 걸쳐서 부검 영장을 청구하긴 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고요. 자, 이후에 경찰이 부검 필요성에 대한 소명 자료를 다시 제출해서 영장이 발부되긴 했는데 유족 측이 부검을 반대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주장은 처음인 것 같은데 백선아 교수는 왜 지금 와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근에 이 백 교수가 당시 사인을 외인사로 하지 않고 병사로 기재한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유가족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자,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유족들이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백 씨의 사망 원인을 물대포 살수로 단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딱히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자, 유족 측은 그동안에도 백 교수의 입장이 궤변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예, 어쨌든 백 교수가 이런 주장을 다시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수는 있겠군요. 예,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같은 초강수 카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오름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강력한 자금 출처 조사에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급 면적 73제곱미터의 10월 매매가는 7억 4,400만 원. 분양가 상한제 발표 직후엔 5,600만 원 오른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겁니다. 5천만 원. 상한제하고 5천만 원. 실제 이달 둘째 주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송파구를 제외하곤 전주보다 오름세가 커졌습니다. 상한제 후보에서 빠진 서울 양천구와 동작구, 경기 과천시, 부산 동래구 등은 아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또다시 시장에 경고를 던졌습니다.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법 증여나 대출, 불법 전매를 찾아내고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무리하다 싶은 그런 정도는 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단속한 효과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책이 일시적 효과는 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요즘 무첨가 식품이라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햄이나 라면, 음료수 같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정말 무첨가 제품이 맞긴 맞는 건지 소비자 탐사대의 황민지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비슷한 맛과 재료의 식품이라면 무첨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비싸도 진짜 그런 거는 좀 고르죠. 조금 차이 있어도 뭐 될 수 있으면. 무첨가 제품을 선호하는 건 색을 짙게 해주는 발색제와 방부제 등 식품 첨가물이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졌기 때문. 애기니까 우리 때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은 또 워낙 환경도 그래서. 식품업계도 무첨가 마케팅을 활용하는데 포장에서부터 특정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붉은 색소 걱정 없어요. 첨가물은 제로. 무첨가 제품은 믿을 만한 걸까? 타르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어린이 음료. 성분을 살펴보니 타르 색소는 없지만 대신 연지벌레에서 나온 코치닐 색소를 넣었습니다.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과 보존료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가공햄은 카라기난, 폴리인산 나트륨 등 같은 기능의 대체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무첨가 문구를 크게 붙인 이 제품은 뭘 첨가하지 않았는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무첨가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대체 성분을 넣기 때문인데 무첨가했다고 막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제품을 만들려면 뭔가 대체가 들어갔다는 거죠. 대체 첨가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코치닐 색소는 과다 섭취 시 유전자가 손상될 수 있고 고기를 뭉쳐주는 카라기난은 소화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보존료 대체물인 산도조절제도 인체에 축적되면 골다공증과 빈혈, 아토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횟수, 노출되는 양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종류를 동시에 섭취하다 보면 특정 첨가제에 대해서 기준치를 넘어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첨가물 관련 소비자 불만은 무첨가 제품뿐만이 아닌데 칼슘이 많이 들었다고 광고하는 이 제품. 다른 제품보다 칼슘이 많은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함량을 보면 기준치보다 높지 않습니다. 성분 표시가 너무 작아 확인이 어려운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함량 적은 것이 좋겠죠. 근데 그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무첨가나 특정 성분 강화 등과 관련한 정확하지 않은 식품 광고는 불법입니다. 안 바꾸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품목제조 정지 15일, 또 안 되면 품목제조 정지 1개월 이렇게 떼지는 걸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뭐 점검을 한다거나. 몸에 좋고 나쁘다는 식품 첨가물. 첨가를 해도 안 해도 소비자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마지막 근거지인 홍콩 20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서 체포로 작전을 바꾼 건데 물대포에 음향대포까지 동원한 경찰과 불화살로 맞선 시위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홍콩 상황을 송무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난사합니다. 시위대는 화살을 쏘며 맞서 경찰 한 명이 다리를 맞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오늘 새벽 홍콩 20대에 진입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에선 시위대가 철수한 상태라 20대는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These universities are attacked by any military force. It means that basically the collapse of academic freedom. 시위대는 밤새 20대에 모여 쪽잠을 자고
투석기와 화염병을 만듭니다. 因為佢由尋日嘅10點鐘開始，所以大家都好攰啊，筋疲力盡，跟住又物資又開始少，跟住就都幾絕望。 시위가 격화하면서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내린 각급 학교 휴교령을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어제 인근 광저우 공안국에서 대테러 훈련을 벌였고 이에 앞서 홍콩 주둔군 수십 명이 도로 청소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시위 또는 대규모 진압 준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언론은 연일 홍콩 시위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냅니다. 习近平主席在巴西出席金砖峰会时明确指出，香港持续发生的激进暴力犯罪行为严重践踏法治和社会秩序。 홍콩 고등법원은 오늘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헌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제7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심각한 기후변화와 AI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던 AI 로봇. 영어책을 쥐어주니 술술 읽습니다. He played with his marbles every day. AI가 음악을 인식하고 분위기를 파악해 춤을 춥니다. AI는 인류가 풀기 힘든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등을 해결할 열쇠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is going to become the most important tool we have for breakthroughs in medicine, to solve big problems like climate change, to come up with new energy. AI,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를 유도해 낙후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키우는 구상도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에선 이미 8,700개 커뮤니티가 지정됐습니다. Internal challenge, I think, for almost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is one around economic inequality. And arguably the biggest external challenge is climate change, and those things are obviously interconnected. 올해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모인 참석자들은 UN 세계 공기의 날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God always forgives. We men sometimes forgives, but the nature never forgives.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진단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미래의 자동차 혁명과 블록체인,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주제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지난 1996년 상하원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현역 의원 47명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부분 재당선에 문제가 없었고 의정 활동도 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퇴장의 변에 이목이 쏠렸죠. 먼저 세대 교체형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너무 오래 정치를 하면서 타성에 빠진 동료들을 목격했습니다. 아직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때 떠납니다. 그리고 다들 서로 타협하기보다 상대를 파멸시키려고 든다는 정치 환멸형, 할머니 역할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가정 중시형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계에서는 원조 보수를 자처했던 김용갑 의원이 유쾌하게 물러났던 기억이 납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그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3선이면 국회의원에게 환갑이다, 박수칠 때 떠난다고 했죠. 세대 교체형이었습니다. 그는 국회 앞에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며 나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야에서 입지와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결단의 배경은 많이 달라 보이지만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김세연 의원은 자신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을 해체하라고도 했습니다. 그 발언의 배경에 여러 해석을 달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국민들 가운데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역시 적지 않을 듯합니다. 민주당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조국 사태에서도 청와대를 향해 제대로 된 쓴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선점하면서 눈길을 끌긴 했습니다만 국민이 바라는 인적 쇄신의 수준과는 역시 거리가 있습니다. 일부 586 인사들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공감 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임종석, 김세연의 선택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요체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의도에는 이 기본을 아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박수 칠 때 떠나라 였습니다. 황사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농도가 가장 짙어질 텐데요. 다행히 오래 머물진 않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최고 3cm까지 쌓일 수 있겠고요. 서울은 눈발 정도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온다는 건 그만큼 날이 추워진다는 거겠죠.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8도나 낮아지겠고요. 이에 따라 중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이 돼야 좀 풀리니까요. 그때까지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 청주와 강릉이 0도, 광주와 부산은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질 텐데요.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상당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